이거 가져가요. 원래 당신 거예요. 낡은 양은 도시락통 하나가 32년 만에 마주 앉은 남자의 손에 툭 얹혔습니다. 1,000억 원을 가진 재벌 회장이었지만 그 순간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되어 있었지요. 도시락통 위 칸에는 아직 온기가 남은 주먹밥 몇 개, 그리고 그 아래 칸에는 그가 존재조차 몰랐던 한 사람의 32년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돈으로 세상 모든 걸 살 수 있다고 믿었던 남자가 자기 손에 얹힌 이 낡은 양은 통 하나 앞에서 왜 무너져 내렸을까요? 그리고 그 도시락통 안에서 밝혀진 존재는 과연 누구일까요? 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어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온기를 더해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건강과 평안의 기운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제1장 초침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리던 저녁. 강태석 회장은 그날 아침 정기 건강검진 결과를 들으러 병원에 들렀지요. 67회를 살면서 병원 문턱은 늘 형식적으로 넘나들던 곳이었습니다. 늘 그랬듯 이번에도 그저 종이 몇 장 받아들고 나오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담당 의사가 안경을 벗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더군요. 그 손짓 하나에 태석 회장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오랜 세월 사람 얼굴을 읽으며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회장님, 당장 어떻게 되실 병은 아닙니다. 다만 연세도 있으시고 상태도 있으시니 이제는 여러 가지를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미리 정리해 두라는 말.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태석 회장은 그 자리에 앉은 채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지요. 병원을 나서던 그의 발걸음이 문득 로비 유리창 앞에서 멈췄습니다. 유리 너머로 자신의 모습이 비쳤지요. 잘 다려진 감색 양복, 반질반질하게 닦인 구두, 손목에서 무겁게 반짝이는 시계. 남들이 평생을 벌어도 만져보지 못할 만큼의 것들이 몸에 걸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유리에 비친 남자는 낯설었어요. 마치 처음 보는 노인 같았지요. 그날 저녁 태석 회장은 서울 성북동의 넓은 자택으로 두 아들과 아내를 불러들였습니다. 대리석 바닥을 걷는 구두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리는 집이었지요. 천장이 높고 창이 컸지만 어쩐지 사람 온기는 잘 남지 않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거실에 넷이 둘러앉았어요. 얼음이 유리잔에 부딪히는 소리가 짤랑 하고 났지요. 태석 회장은 목소리를 낮게 깔았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가 오래 못 살 수도 있다고 하더라.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지요. 째깍 째깍 째깍. 사람이 모여 앉은 자리에서 초침 소리가 들린다는 건 아무도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첫 반응은 장남 준혁이었어요. 40살 태성그룹 부사장. 아버지에게 가장 많은 것을 배웠다고 스스로 말하는 아들이었지요. 그러면 지분 정리를 서두르셔야겠네요, 아버지. 태석 회장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준혁이 뭔가 한마디를 더 하려다가 그냥 잔을 들어 입에 가져다 대더군요. 그 짧은 순간 하고 싶었던 다른 말이 있었을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그 말은 결국 얼음물과 함께 삼켜지고 말았습니다. 둘째 선혁이 이어서 물었어요. 유 원장은 작성하셨어요, 아버지? 후처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손톱 끝을 매만지며 시선을 아래로 두었지요. 누구도 아버지, 괜찮으세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많이 놀라셨겠어요? 라고 하지 않았지요. 태석 회장은 그저 자신이 만든 이 넓은 집의 벽시계 초침 소리를 처음으로 또렷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째깍 째깍 째깍. 그날 밤 태석 회장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물을 마시러 주방으로 내려가던 중이었지요. 안방에서 새어나오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통화 중이었어요. 응, 나도 이제 준비를 좀 해둬야지. 저 양반 갑자기 잘못되면 애들이 다 가져갈 거 아니야. 내 몫부터 챙겨놔야 내가 살지. 태석 회장은 계단 중간에 우뚝 섰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이 조금씩 흔들리더군요.
자신이 평생을 걸고 만들어온 이 집이 이 가족이라는 이름의 성벽이 실은 종이 한 장짜리였다는 걸 그는 그날 밤 처음 눈치챘습니다. 침실로 돌아온 태석 회장은 침대 옆 협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사진 속에는 20살 남짓한 청년과 그보다 조금 어린 처녀가 나란히 서 있었지요. 뒤로는 오래된 재래시장의 낮은 처마들이 보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 그리고 한정이었습니다. 태석 회장은 한참 동안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흘렸어요. 저 사람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바깥에서는 늦가을 바람이 창을 두드리고 있었지요. 제2장 회장이 스스로 거지가 되던 날, 며칠이 지났습니다. 태석 회장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자꾸만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돈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내 곁에 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있어서 사람들이 내 곁에 있는 걸까? 이 질문은 67의 남자에게 아주 위험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답을 알아버리면 그 뒤에 남는 삶이 너무 초라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그는 확인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지요. 태석 회장은 30년 넘게 자신의 곁을 지킨 오 비서를 회장실로 조용히 불렀습니다. 오 실장, 자네가 나 하나만 도와줘야겠어.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며칠만 죽은 사람으로 살아보려고 하네. 오 비서는 안경 너머로 회장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지요. 그의 눈빛이 아주 잠깐 안쓰럽게 흔들렸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태석 회장은 계획을 짧게 말했어요. 자신이 해외 투자 실패로 큰 개인 채무를 떠안게 됐다는 소문을 은밀히 흘려달라고 했지요. 며칠 안에 보유 지분까지 채권단으로 넘어갈지도 모른다는 뉘앙스로요. 그동안 자신은 모든 연락을 끊고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회장님, 위험한 일입니다. 알고 있네. 확인하지 않으셔도 되는 일 아닙니까? 아니, 오 실장. 확인하지 않고 죽으면 내가 지옥에 가서도 눈을 못 감을 걸세. 오 비서는 결국 고개를 숙였지요. 그날 저녁 태석 회장은 옷장에서 오래된 낡은 점퍼 한 벌을 꺼냈어요. 20년 전 회사 창고를 정리하다가 왜인지 버리지 못하고 챙겨둔 옷이었지요. 시계를 풀고 지갑도 두고 수염도 이틀 동안 그대로 두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 보니 참 딴 사람이 되어 있더군요. 회장님이 아니라 그냥 노인이구먼. 혼잣말이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장남 준혁의 집이었어요. 서울 한복판, 한강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고급 주상복합의 꼭대기층. 태석 회장은 로비에서부터 경비원의 눈총을 받았습니다. 어디 가시죠? 강준혁 씨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경비원은 위아래로 그를 훑어보더군요. 인터폰을 눌러 확인한 뒤에야 마지못해 엘리베이터를 열어주었습니다. 준혁의 집 앞에 서서 태석 회장은 손을 벨에 대기 전에 잠시 눈을 감았어요. 이 아이는 다를 거야. 내가 직접 가르쳤으니까. 그 짧은 기대가 그를 잠깐 웃게 만들었지요. 벨을 눌렀습니다. 인터폰 화면 너머로 준혁의 얼굴이 잠깐 비쳤어요. 그런데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인터폰 스피커에서 준혁의 목소리가 담담하게 흘러나왔지요.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오시면 곤란합니다. 준혁아, 밖에 기자들이 붙어 있을 겁니다. 저까지 위험해져요. 비서실 통해서 일정 잡고 오시라니까요. 문 너머에서 어린 손자가 할아버지 왔어? 하고 묻는 목소리가 아주 잠깐 들렸어요. 그리고 곧 준혁이 아이에게 뭐라고 하는 소리와 함께 그 목소리도 사라졌지요. 인터폰이 툭 하고 끊겼습니다. 태석 회장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대리석 복도에는 사람 하나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청소기 돌아가는 소리만 아득하게 들렸지요. 돌아 나오는 계단에서 그의 구두 소리가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둘째 선혁의 사무실을 찾았을 때는 좀 달랐어요. 선혁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얼굴이 벌개졌지요. 아버지, 진짜예요? 지분이 다 넘어간다는 게? 그래. 참.
선혁은 손으로 이마를 짚었어요. 아버지, 저한테 지금 빚 떠넘기려고 오신 건 아니시죠? 저 이번에 애 유학 보내야 되고, 아내가 사업도 새로 시작하고, 저도 지금 여유가 없어요. 태석 회장은 대답 대신 그저 아들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지요. 선혁은 결국 서랍에서 5만 원권 몇 장을 꺼내 아버지 앞에 놓았어요. 빳빳한 신권 5장이었습니다. 우선 이거로 며칠 지내세요. 찜질방이라도 가시고. 자세한 건 변호사 통해서 연락드릴게요, 아버지. 태석 회장은 그 돈을 짚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향해 걸어갔지요. 문을 나서기 전 그의 등 뒤에서 선혁이 아주 낮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는데. 태석 회장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왔을 때 후처는 이미 태석 회장의 집 몇 가지를 현관밖 복도에 내다 놓고 있었어요. 잘 개어진 셔츠 몇 벌, 오래된 서류 가방, 그리고 사진 액자 몇 개였지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긴요. 후처는 담담했어요. 당신 회사가 위험하다는 소문이 여기까지 왔어요. 나까지 휘말리기 전에 정리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다 잃었다고 해도? 당신 돈 있을 때야 회장님이지. 지금은 나도 나를 지켜야지요. 태석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후처는 문을 닫기 직전 아주 잠깐 태석 회장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이 살짝 흔들렸지요.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문은 곧 닫혔고 그는 그 문 앞에서 오래도록 서 있었어요. 밖으로 나오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늦가을에 비였지요. 차갑고 이상하게 무겁게 어깨에 얹히는 그런 비였어요. 태석 회장은 우산 없이 걸었습니다. 낡은 점퍼가 곧 빗물에 젖어 어깨에 달라붙었지요. 편의점 앞에서 잠깐 발이 멎었어요. 뜨거운 커피 한 잔이 생각났거든요. 그런데 주머니에 손을 넣는 순간 자신에게 지갑이 없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평생 지갑이 없어서 커피 한 잔을 못 사본 적이 없던 남자였지요. 그날 밤 태석 회장은 서울역 근처의 벤치에 앉아 밤을 보냈습니다. 비닐 우산을 하나 주워서 머리 위에 얹고 있었지요. 밤이 깊어질수록 빗줄기는 잦아들었지만 몸은 점점 더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문득 그의 머릿속에 한 얼굴이 스치듯 떠올랐어요. 한정희. 30몇 해 전에 그가 손을 놓아버린 여자였지요. 성공하기 위해서라는 이유 하나로 그가 발목이라고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태석 회장은 젖은 손으로 얼굴을 한번 훔쳤어요. 눈물인지 빗물인지 자신도 알 수 없었지요. 제3장 32년 만에 마주 앉은 여자. 다음 날 아침 태석 회장은 오래된 시장이 있는 동네로 향했습니다. 그의 첫 결혼 시절 살았던 곳이었지요. 지하철에서 내려 시장 입구로 들어서는데 놀랍게도 골목의 큰 구조는 예전 그대로였어요. 시장을 감싸고 있던 낡은 아케이드도 골목 초입의 방앗간도 이발소 옆에 오래된 우체통도 시장 안으로 들어서자 아침 공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성북동 자택에서는 절대 나지 않던 냄새들이 골목마다 살아있었지요. 어물전에서 나는 비릿한 바닷내, 방앗간에서 새어나오는 고소한 참기름 냄새, 어디선가 뚝뚝 끓고 있는 육수의 뽀얀 김, 도마 위에서 팔을 써는 경쾌한 소리, 아주머니들이 서로를 부르는 걸걸한 목소리, 골라, 골라를 외치는 장사꾼의 낭낭한 외침까지 살아있는 소리, 살아있는 냄새였습니다. 태석 회장은 자기도 모르게 걸음이 느려졌어요. 뭐랄까, 오랜만에 사람 사는 곳에 온 것 같은 그런 안도감이었지요. 골목 끝쯤에서 그의 걸음이 우뚝 멎었습니다. 낡고 오래된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정인의 장터국수? 빛바랜 파란색 페인트 글씨, 삐뚤빼뚤한 손글씨였지요. 그 아래로 김이 뽀얗게 새어나오는 유리문이 보였습니다. 태석 회장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문 앞으로 다가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돌아서지도 못했지요.
그때 유리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안에서 나이 지긋한 여자가 걸어 나왔어요. 하얀 앞치마, 손에는 물기 묻은 행주, 머리는 뒤로 단정하게 묶은 그 여자. 한정이었습니다. 세월이 그녀의 머리에도 서리를 앉혀놓았지만 눈매만은 그대로였지요. 65의 나이에도 등이 곧았습니다. 정희 씨는 문 앞에 낯선 노인이 서 있는 걸 보고 처음엔 그저 손님인 줄 알았어요. 들어오세요. 아직 자리 있어요. 말투는 담담했지요. 그런데 태석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드는 순간 정희 씨의 손에 들려있던 행주가 조금 흘러내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지요. 32년의 세월이 그 짧은 한순간에 뭉텅이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정희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놀란 표정도 반가운 표정도 원망하는 표정도 없었지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태석 회장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먼저 고개를 숙인 건 태석 회장이었어요. 미안하다. 목소리가 갈라졌지요. 정희 씨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태석 회장은 차마 안으로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몸을 돌려 그대로 시장 골목을 빠져나가려고 했지요. 그때 정희 씨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밥은 먹었어요? 태석 회장의 발이 우뚝 멎었어요. 그 짧은 한마디에 몇 걸음도 못 된 그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지요. 아니, 들어와요 그럼. 정희 씨는 그 말만 하고 몸을 돌려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석 회장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결국 그녀의 뒷모습을 따라 문 안으로 들어섰지요. 가게 안은 좁고 아늑했어요. 나무 테이블 4개, 벽에 걸린 낡은 메뉴판, 주방과 홀을 나누는 얇은 커튼, 벽에는 오래된 달력 하나와 손님들이 남긴 낙서 몇 줄이 정겹게 붙어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그를 창가 자리에 앉히고 아무 말 없이 씻을 물과 낡은 수건 하나를 내주었어요. 수염 좀 닦고 계세요. 태석 회장은 시키는 대로 했지요. 뜨거운 물수건에 얼굴을 대는 순간 이상하게 목이 콱 메어왔습니다. 얼굴에 닿은 뜨거움이 왜 이렇게 아픈지 몰랐어요. 잠시 뒤 정희 씨가 뽀얀 국수 한 그릇을 그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김이 얼굴 위로 확 끼쳐오르더군요. 멸치와 다시마로 우려낸 뽀얀 국물, 그 위에 얌전히 얹힌 소면 한 사리, 잘게 썬 파와 김가루, 그리고 계란 지단 몇 조각. 소박했지요. 아주 소박했습니다. 태석 회장은 나무젓가락을 들었어요. 손이 살짝 떨리더군요. 한 젓가락 국물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그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 맛을 알고 있었어요. 신혼 시절 좁은 새방에서 정희 씨가 손수 우려주던 그 국물의 맛이었지요. 32년이 지났는데도 혀가 먼저 그 시절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태석 회장은 젓가락을 든 채로 오래도록 움직이지 못했어요. 한 숟가락, 두 숟가락. 국물을 넘길 때마다 목이 뜨거워졌지요. 국물이 뜨거워서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그도 알 수 없었습니다. 주방에서 정희 씨는 등을 돌리고 육수 냄비를 적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이 아주 잠깐 멈췄지요. 32년이 지났는데도 저 사람 발소리를 알아들었어요. 그게 제일 억울했지요. 정희 씨는 속으로만 그 말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냄비를 저었어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요. 태석 회장이 한참 뒤에야 조심스레 물었지요. 나 많이 미웠지? 정희 씨가 잠시 국자질을 멈췄어요. 그리고 등을 돌리지 않은 채로 대답했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태석 회장이 고개를 들었지요. 당신이라서 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은 원래 배고픈 사람은 그냥 안 내보내요. 먹고 몸 좀 녹으면 가요.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원망도 그리움도 없었지요. 그저 자기 인생의 원칙을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태석 회장은 그 대답에 오히려 더 부끄러워졌습니다. 자신은 지난 32년 동안 이 사람이 자기를 원망하며 살아왔을 거라고 은근히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의 중심에 자신을 두지도 않고 살아왔던 겁니다.
한참 뒤 태석 회장이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혼자 살았어? 정희 씨는 팔을 썰던 손을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도마질을 하며 담담하게 대답했지요. 혼자는 아니었어요. 그럼 키워야 할 애가 하나 있었어요. 태석 회장의 손에서 젓가락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주방 안정희 씨의 등이 그 소리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밖에서는 시장의 왁자한 소리가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었지요. 제사장 새벽에 건네받은 낡은 도시락통. 그날 밤 정희 씨는 가게 2층에 있는 작은 방을 태석 회장에게 내주었어요. 예전에 아들이 학창 시절에 쓰던 방이라고 짧게만 말했지요. 방은 좁았습니다. 오래된 나무 책상 하나, 이불장 하나, 그리고 창문 하나가 전부였어요. 벽에는 색이 바랜 세계지도 한 장이 붙어 있었고 그 옆에는 낡은 상장 몇 장이 얌전히 걸려 있었지요. 태석 회장은 방 안에 앉아 오래도록 벽만 바라보았습니다. 키워야 할 애가 하나 있었어요. 그 한마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자꾸만 그 말이 명치를 두드렸지요. 하지만 그는 감히 다시 묻지 못했습니다.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물으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대답이 돌아올지 두려웠거든요. 새벽녘 창밖으로 시장 첫 상인들이 짐수레를 미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덜컹덜컹 익숙하지만 낯선 소리였지요. 태석 회장은 결국 밤을 새우고 말았습니다. 얼굴을 씻고 옷매무새를 대충 정리하고 방문을 조용히 열었어요. 더 이상 이 집에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저 조용히 나가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라져주는 게 이 사람에 대한 마지막 예의라고 생각했지요. 계단을 소리 없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계단 아래에 정희 씨가 서 있었어요. 이미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무언가가 들려 있었지요. 낡고 군데군데 찌그러진 양은 도시락통 하나였어요. 색이 바래고 뚜껑에는 오래된 흠집이 나 있었지요. 한눈에도 30년은 좋게 된 물건 같아 보였습니다. 정희 씨가 그 도시락통을 그의 앞으로 내밀었어요. 이거 가져가요. 태석 회장이 얼떨결에 받으며 물었지요. 이게 뭔데? 혼자 있을 때 열어봐요. 정희 씨. 정희 씨는 그의 말을 끊지도 않고 그저 한마디만 덧붙였습니다. 원래 당신 거니까요. 원래 당신 거라니. 태석 회장은 그 도시락통을 받아든 채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정희 씨는 더 이상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몸을 돌려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녀의 앞치마 끝자락이 살짝 흔들리다가 이내 커튼 뒤로 사라졌지요. 태석 회장은 그 도시락통을 두 손으로 받쳐든 채 정인의 장터국수의 유리문을 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직 어스름이 남아있는 새벽 골목이었어요. 시장의 상인들이 하나둘 나와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지요. 그의 옆으로 짐수레 하나가 덜컹거리며 지나갔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그저 그 도시락통 하나만 두 손에 꼭 쥔 채 골목을 걸어 나왔어요. 무겁지는 않았습니다. 도시락통 하나가 뭐가 그리 무거울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두 손이 자꾸만 떨렸지요. 제5장 도시락통이 열리던 순간 시장을 빠져나온 태석 회장은 근처의 작은 공원 벤치에 자리를 잡았어요. 이른 새벽이라 공원에는 아무도 없었지요. 벤치 옆에 낡은 가로등만 노랗게 그의 발치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태석 회장은 도시락통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오랫동안 그 위에 손을 얹고만 있었지요. 뚜껑을 여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손끝이 자꾸 망설였습니다. 한참 뒤에야 그는 조심스럽게 걸쇠를 젖혔어요. 딸깍 작은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렸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주먹밥 몇 개였어요. 하얀 밥 위에 검은 깨가 소복하게 뿌려져 있었지요. 참기름 냄새가 은은하게 코끝으로 올라왔습니다. 태석 회장은 허탈하게 웃었어요. 밥 챙겨준 거였구먼. 그런데 그 순간 그의 시선이 도시락통의 이상한 부분에 멎었습니다.
이 낡은 양은 도시락통은 2층 구조였어요. 위 칸에는 주먹밥이 놓여 있고 그 아래에 또 하나의 얕은 칸이 있었지요. 태석 회장은 조심스럽게 위 칸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멈췄어요. 아래 칸에는 밥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작은 봉투들이 빼곡히 채워져 있었어요. 낡고 손때가 묻은 봉투들. 어떤 것은 갈색이고 어떤 것은 하얀색이고 어떤 것은 편지지처럼 얇았지요. 태석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가장 위에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안에서 작은 것이 툭 떨어졌어요. 낡은 산부인과 아기 팔찌였습니다. 하얀 플라스틱에 얇은 글씨로 적혀 있었지요. 산모 한정희, 아기나마, 이름 한도윤, 315g. 태석 회장의 숨이 그 자리에서 멎었어요. 한도윤, 그가 처음 듣는 이름이었지요. 그리고 그의 아이의 이름이었습니다. 태석 회장은 팔찌를 쥔 손을 아래로 떨어뜨리지 못했어요. 마치 그 팔찌가 자기 심장에라도 붙어 있는 것처럼 손이 움직이지 않았지요. 한참 뒤에야 그는 다음 봉투를 열었습니다. 돌사진이었어요. 돌잔치 상 앞에 앉은 아기가 실뭉치를 꼭 쥐고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통통한 볼, 뭉툭한 손가락, 눈꼬리가 살짝 처진 것이 아무리 봐도 젊은 시절 자신의 얼굴을 닮아 있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정희 씨의 손글씨가 있었어요. 아빠 없이도 잘 웃는다고 자랑했는데 돌아오는 길에 많이 울었어요. 태석 회장의 어깨가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다음 봉투에는 초등학교 입학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노란 가방을 맨 조그마한 아이가 학교 정문 앞에서 어색하게 웃고 있었지요. 그 옆에는 사진이 없었습니다. 아빠가 나올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사진 뒤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오늘부터 학교에 다닌다고 좋아하네요. 아빠 없이도 잘 크고 있어요. 태석 회장은 그 문장 앞에서 손등으로 얼굴을 눌렀습니다. 다음 봉투에는 상장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글짓기 최우수상, 모범 어린이상, 개근상. 상장의 이름 자리에는 모두 한도윤이라는 세 글자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지요. 그 다음은 중학교 졸업사진. 그 다음은 고등학교 교복 명찰. 검은 바탕에 하얀 글씨로 새겨진 그 이름 한도윤. 그리고 그 다음 봉투를 여는 순간 태석 회장은 소리 없이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군복을 입은 청년이었어요. 훈련소 수료식에서 찍은 사진 같았지요. 각이 잡힌 어깨, 뿌듯한 표정,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정희 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다른 부모들 사이에서 정희 씨는 아들 옆에 혼자 서 있었어요. 사진 아래로 얇은 손수건 한 장이 함께 들어 있었지요. 낡고 색이 바랜 남색 손수건. 그 한 귀퉁이에 서툰 글씨로 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나 제대하면 우리 둘이 여행 가요. 아들 도윤. 태석 회장은 그 손수건을 자기 뺨에 가만히 대었어요. 눈물이 이미 뺨을 타고 흐른 지 오래였지요. 봉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대학교 합격증, 첫 알바비로 어머니에게 사드렸다는 목도리 영수증, 대학 졸업사진, 그리고 첫 월급 명세서까지. 한 사람의 인생이 순서대로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어요. 그가 아무것도 몰랐던 32해가 이 낡은 양은통 하나에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마지막 봉투는 유난히 두툼했어요. 겉면에는 정희 씨의 정갈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아버지에게 보내지 못한 것들. 태석 회장은 그 봉투를 열기 전에 한참 동안 심호흡을 했습니다. 봉투를 여는 손이 자꾸만 미끄러졌어요.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편지들이 들어 있었지요. 오래된 것부터 비교적 최근의 것까지. 가장 낡은 편지 한 장을 펼쳤습니다. 어린아이의 삐뚤빼뚤한 글씨였어요. 우리 아빠는 어디 있어요? 태석 회장은 그 문장 위로 자신의 굵은 손끝을 조심스럽게 얹었어요. 아이가 힘주어 쓴 획을 따라 그의 손끝이 아주 천천히 움직였지요. 마치 그 자리에 없었던 시간을 지금이라도 어루만지려는 사람처럼요.
다음 편지는 조금 더 잘한 글씨였습니다. 오늘 운동회였는데 엄마 혼자 왔어요. 다른 애들 아빠는 다 왔는데. 그 다음은 중학생쯤 된 글씨였지요. 엄마는 아빠를 한 번도 나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빠가 더 궁금해요.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마지막 편지는 반듯한 어른의 글씨였어요. 언젠가 한 번은 만나보고 싶어요. 돈 때문이 아니에요. 원망도 아니에요. 그저 내가 누구를 닮았는지 그것만 알고 싶어요. 그거 하나만 확인하면 저는 다시는 아버지를 찾지 않을 겁니다. 태석 회장은 그 편지를 무릎 위에 얹어놓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새벽 하늘이 서서히 붉게 물들고 있었지요. 그가 32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오래 올려다본 적 없는 하늘이었어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목구멍에서 컥컥 하고 막힌 마른 울음이었지요. 어떤 큰 소리도 낼 수 없을 만큼 너무 큰 슬픔이었거든요. 가장 마지막에 봉투맨 아래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이 툭 떨어졌어요. 태석 회장이 그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거기 정혜 씨의 담담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아버지 강태석? 태석 회장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새벽 공원에는 그의 마른 울음소리만 오래도록 흩어졌어요. 제육장 32회 전 삼키지 못한 한마디. 한참을 그렇게 무너져 있던 태석 회장은 도시락통을 두 손에 꼭 쥔 채로 다시 시장 골목을 향해 달렸습니다. 67의 몸으로 그렇게 달려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지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정인의 장터국수에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을 때 정희 씨는 막 첫 손님상을 치우고 있었어요. 태석 회장을 보는 그녀의 눈이 조금 흔들렸지요. 태석 회장은 도시락통을 그녀 앞에 나무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무너지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내 아들이야? 정희 씨는 잠시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내려놓았지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말 안 했어? 태석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원망이 아니었지요.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정희 씨는 앞치마에 손을 문지르며 그의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리고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지요. 32년 전 그날 기억나요? 태석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그러셨죠. 난 이제 올라가야 해. 내 발목 잡는 건 다 끊을 거야라고요. 그가 눈을 감았어요. 그 말은 32년 동안 그의 등 뒤에 붙어 다니던 그림자 같은 말이었지요. 내가 그때 마지막으로 물었잖아요. 혹시 아이가 있다면 어쩌실 거예요? 라고. 태석 회장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기억이 났거든요. 아주 무심하게 서류를 넘기듯 던졌던 그 대답이. 내가 그때 뭐라고 했지? 정희 씨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아이가 있어도 달라지는 건 없어. 그러셨어요. 태석 회장은 얼굴을 두 손에 파묻었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나서 저는 임신 이야기를 삼켰어요. 정희 씨의 목소리는 원망이라기보다는 담담한 서술에 가까웠지요. 당신이 성공하려고 저를 놓겠다는데 제가 어떻게 뱃속의 아이 이야기로 당신 발목을 붙잡아요. 그렇게 잡힌 사람이랑 평생을 산다는 게 얼마나 서로한테 지옥인지 저는 그 나이에도 알았어요. 태석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무섭기도 했어요. 뭐가? 당신이 나중에 큰 사람이 되면 언젠가 아이를 데려갈까봐. 자기 자식이라고 자기 성을 붙여서 자기 세상으로 데려가 버릴까봐. 정희 씨는 조용히 웃었어요. 저는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아이만은 뺏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 사람은 저한테 남겨진 세상에서 하나뿐인 사람이었으니까요. 태석 회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정희 씨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오히려 그의 심장을 더 무겁게 눌렀지요. 그래도 알려줬어야지. 간신히 그가 뱉은 말에 정희 씨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몇 번은 갔었어요.
태석 회장이 고개를 번쩍 들었지요. 도윤이가 5살 때쯤이었나? 저 사람이 이제는 아빠 얼굴을 궁금해할 나이가 됐다 싶어서 서울까지 갔었어요. 회사 근처까지. 그런데 신문에 당신이 나오더라고요. 정희 씨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아주 살짝 흔들렸어요. 세부인 사진, 갓난쟁이 아기 사진, 새집 사진. 다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날 회사 근처 벤치에 2시간을 앉아 있다가 그냥 돌아왔어요. 태석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결심했어요. 저 사람한테는 이제 저 사람의 세상이 있구나. 이 아이는 내가 지켜야겠다. 이 아이한테 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 이 아이가 필요하겠다. 정희 씨는 앞치마 끝을 매만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 뒤로 한 번도 당신을 찾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도윤이한테 당신을 나쁜 사람이라고 한 적도 없어요. 도윤이가 자기 아빠를 미워하면서 살면 그것도 제 죄가 될 것 같아서요. 태석 회장은 그 자리에서 참으로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에야 그가 겨우 목소리를 냈지요. 내가 그때 뭐라고 말했어야 했을까? 정희 씨가 그를 조용히 바라보았어요. 아이가 있으면 달라진다고요. 태석 회장은 그 말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 한마디였어요. 그 한마디만 했으면 우리 셋의 인생이 통째로 달라졌을 거예요. 바깥에서는 시장의 아침 소리가 여전히 왁자하게 살아있었지요. 그 활기 속에서 이 작은 가게 안마는 정지된 시간처럼 조용했습니다. 제7장 정희 씨가 말하지 않은 한 가지. 한참 뒤 태석 회장이 얼굴을 들었어요. 눈가는 붉었지만 눈빛은 결심이 서 있었지요. 지금 어디 있어? 정희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윤이, 지금 어디 있어? 내가 만나야겠어. 정희 씨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어요. 그녀는 한동안 태석 회장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지요. 만나지 마세요. 정희 씨,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도윤이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태석 회장은 물러설 수 없었어요. 32년을 몰랐어. 이제 알았는데 어떻게 안 만나? 정희 씨는 오래도록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애는 이미 당신을 만났어요. 태석 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스르륵 빠져나갔습니다. 뭐라고? 이미 만났다고요. 언제? 어디서? 정희 씨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오래된 지갑을 꺼냈어요. 지갑을 열자 그 안에는 사원증 하나가 들어 있었지요. 낡고 손때 묻은 파란색 목걸이 사원증. 거기 태성그룹 도시개발사업본부 한도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태석 회장은 그 사원증을 받아든 채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어요. 내 회사에 3년 있었어요. 3년. 신입으로 들어가서 3년을 있었어요. 지방 발령받기 전에 스스로 그만뒀지요. 태석 회장은 사원증 속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기억 속 어딘가에서 흐릿한 얼굴 하나가 스르륵 떠올랐어요. 몇 년 전이었지요. 재래시장 재개발 사업을 두고 열린 회의 자리. 수많은 임원과 직원들 사이에서 젊은 직원 하나가 겁도 없이 손을 들어 반대 의견을 냈던 그날. 회장님, 여기 사시는 분들에게는 이곳이 부동산이 아니라 인생입니다. 그 젊은 목소리, 그 눈빛, 그 눈꼬리가 살짝 처진 어딘가 낯익은 얼굴. 태석 회장의 손에서 사원증이 미끄러져 테이블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 아이가. 정희 씨는 대답 대신 그저 그를 바라보았지요. 그 아이가 내 아들이었다고. 그때 도윤이가 회장님한테 반대 발언했다고 회의실에서 좌천된 거 아세요? 태석 회장의 몸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자신이 직접 결제한 서류였지요. 결제판 위에 별 생각도 없이 지방 발령이라고 쓰인 옆에 서명 하나를 그었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당신이 서명하신 그 서류로 도윤이는 사표를 냈어요. 정희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지요. 그날 밤 도윤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3년 동안 봤어요. 이제 알 만큼 알았어요. 그러고는 옷을 갈아입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태석 회장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그래도 아버지한테 내가 아들이라는 말 한 번은 해볼래? 뭐라고 했어? 정희 씨는 그 순간을 그대로 옮기듯 조용히 말했지요. 엄마, 저 사람한테 내가 아들이라는 말 하지 마. 나는 그냥 엄마 아들로 살래.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태석 회장은 그 말 앞에서 마치 누군가에게 가슴을 얻어맞은 것처럼 어깨가 처졌습니다. 32년 만에 아들의 존재를 알게 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미 한 번 아버지로서 버림받은 사람이었다는 걸 그제야 알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정희 씨, 한참 뒤에 그가 겨우 물었어요. 당신, 나한테 말 안 한 게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정희 씨의 손이 아주 잠깐 멈췄지요. 그녀는 곧 표정을 다잡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나중에 알게 되실 거예요. 태석 회장이 고개를 들었지만 정희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지요. 무엇이었을까요? 정희 씨가 삼키고 있는 마지막 한마디는 그는 그날 오후 내내 그 질문 하나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제8장 아버지가 아들을 직접 내쫓은 날. 태석 회장은 그날 2층 방에 다시 올라가 오랜 시간을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시장 골목의 왁자한 소리가 하루 종일 오르내렸지요. 하지만 그의 귀에는 다른 목소리만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여기 사시는 분들에게는 이곳이 부동산이 아니라 인생입니다. 몇 년 전 회의실에서 그 젊은 직원이 했던 말이었지요. 그때 태석 회장은 그 말을 아주 불쾌하게 들었어요. 회사는 감정으로 돌아가는 곳이 아니라는 자신의 신념을 감히 신입사원 하나가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 괘씸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말이 다시 그의 귀 안에서 되살아나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 친아들의 목소리로요. 태석 회장은 그날의 회의실을 다시 하나하나 떠올려 보았어요. 두 아들 준혁과 선혁은 그때 재개발 사업의 수익률만 이야기했지요. 시장 상인들에 대한 보상금 규모, 세입자 이주비, 그리고 예상 매출까지 오직 숫자만이 회의실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숫자들 사이에서 딱 한 명이 사람 이야기를 꺼냈어요. 젊은 대리 하나였지요. 이름도 얼굴도 잘 기억나지 않던 그저 시장 재생안을 준비한 실무자 정도로만 알고 있던 그 사람. 회장님, 저희가 진행하는 재개발 계획대로라면 이 골목에서 30년 넘게 장사하신 어르신들이 3분의 2 이상 그 자리를 떠나셔야 합니다. 이분들 대부분은 다른 곳으로 옮겨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세요. 젊은 대리는 자료를 넘기며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 자료 안에는 시장 상인들의 사진 하나하나와 사연이 들어 있었지요. 이분은 40해째 이 자리에서 반찬을 만들어 파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아드님 학비를 여기서 다 대셨고요. 이분은 몸이 편찮은 남편분 병원비를 여기서 감당하고 계세요. 준혁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지요. 한대리, 지금 우리 회의가 감성 다큐 촬영이야? 회의실 안이 술렁였습니다. 태석 회장은 그저 팔짱을 낀 채로 그 젊은 직원을 내려다보았어요. 그때 그 대리가 태석 회장을 정면으로 올려다보며 말했지요. 회장님, 저는 사람이 사는 곳을 없애면서까지 지어야 하는 건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안대로만 하면 상인분들도 남기고 개발 이익도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태석 회장은 그때 짧게 웃었어요. 이보게, 회사는 감정으로 굴러가지 않네. 그리고 결제판을 덮으며 결정을 내렸지요. 이 사업 원래 계획대로 진행하지. 그리고 한 대리는 이번 지방 현장 발령 명단에 넣어. 열정은 좋은데 감정 조절을 좀 배워야겠어. 회의실에는 웃음이 흘렀습니다. 준혁과 선혁도 서로를 보며 어깨를 으쓱했지요. 그때 그 젊은 직원이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어요. 태석 회장을 향해 아주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저는 오늘 배운 게 많습니다. 그 인사가 어딘가 이상했지요. 하지만 태석 회장은 그저 흘려들었어요. 그 젊은 직원은 회의실을 나가면서 잠깐 문 앞에서 태석 회장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지요. 그 눈빛이 이상하게 오래 그의 기억에 남아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지요. 그것이 태석 회장이 자기 아들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본 날이었다는 것을요. 태석 회장은 2층 방 안에서 그날의 눈빛을 오래도록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면이 문득 되살아났어요. 몇 달 전이었지요. 회사 로비의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 태석 회장이 늦은 밤 회의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로비 청소 후 마지막 층을 정리하고 있던 젊은 직원 하나와 마주쳤어요. 엘리베이터가 잠깐 층에 멈춘 사이 두 사람이 잠깐 눈이 마주쳤지요. 태석 회장은 그때 무심하게 말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자네. 그 젊은 직원이 아주 잠깐 눈을 내렸다가 담담하게 대답했지요. 처음 뵙습니다, 회장님. 문이 닫혔습니다. 그때는 그저 그렇게 지나갔지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짧은 몇 초 동안 그 젊은 사람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태석 회장은 감히 짐작도 할 수 없었어요. 자기 아버지 얼굴을 마주보고 처음 뵙습니다라고 말해야 했던 그 아들의 마음을 말입니다. 태석 회장은 2층 방바닥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어요. 누구도 보는 이가 없었지요. 그저 낡은 세계지도 한 장이 벽 위에서 그를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제구장 31살 아들 앞에 선 67 아버지. 며칠 뒤 태석 회장은 오 비서에게 도윤 씨의 소재를 조용히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어요. 오 비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며칠 만에 주소 하나를 그의 손에 쥐어주었지요. 도시재생 관련 시민단체 사무실입니다. 회장님. 지금 이 젊은 친구가 그 시장 상인분들 도우면서 재개발 반대 활동을 이끌고 있답니다. 태석 회장은 그 주소를 오래도록 바라보았어요. 자기 아버지가 만든 회사가 미는 사업을 자기 힘으로 맡고 있었구먼. 혼잣말이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낡은 점퍼 그대로 회장이 아닌 67 노인의 모습 그대로 그 주소를 찾아갔어요. 시민단체 사무실은 낡은 상가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계단이 삐걱거리고 벽에는 오래된 전단지들이 겹겹이 붙어 있었지요. 태석 회장은 그 계단을 아주 천천히 올랐어요. 다리가 후들거려서가 아니었어요. 이 계단 끝에 자기 아들이 있다는 사실이 매 걸음마다 어깨를 무겁게 눌렀거든요.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젊은 목소리가 대답했지요. 들어오세요. 그가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사무실 안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던 청년이 고개를 들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지요. 한도윤 씨였습니다. 도윤 씨의 얼굴이 그 순간 아주 미세하게 굳었어요. 하지만 곧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다시 서류로 시선을 내렸지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태석 회장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코앞에 자기 아들이 앉아 있는데 뭐라고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지요. 도윤아. 도윤 씨의 손끝이 서류 위에서 살짝 멈췄어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부르지 마십시오. 도윤아. 그렇게 부르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엔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서늘했지요. 회장님이 저를 그 이름으로 부를 자격은 저한테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태석 회장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무릎을 꿇으면 이 아이가 오히려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겨우 참았지요. 내가 정말 몰랐다. 도윤 씨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웃었지요. 그 웃음이 슬픈 웃음인지 냉소인지 태석 회장은 알 수 없었습니다. 압니다. 엄마가 말씀 안 하셨다는 거 압니다. 그건 회장님 잘못이라기보다는 저희 엄마 선택이었어요. 도윤 씨는 서류를 조용히 덮었어요. 그런데 회장님, 제가 20살 때 왜 아버지 찾는 걸 그만뒀는지 아십니까?
태석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윤 씨가 자기 손을 조용히 내려다보았어요. 굳은 살이 조금 박여 있는, 그리고 손등에 오래된 화상 자국이 하나 있는 손이었지요. 밤새 육수 냄비 앞에서 화상을 입어가면서 저를 키운 우리 엄마 손을 본 날이었어요. 도윤 씨의 목소리가 아주 잠깐 흔들렸지요. 엄마 손에 그런 자국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저는 세어봤어요. 태석 회장은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1,000억 원을 가진 아버지보다 그 화상 자국이 저한테는 훨씬 무거웠어요. 그리고 훨씬 귀했어요. 도윤 씨는 다시 담담해졌어요. 그러니까 회장님, 저한테 미안해하지 마세요. 도윤아, 정말 미안하다는 마음이 있으시면 저한테 하지 마시고. 도윤 씨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그 창밖으로는 정인의 장터국수가 있는 그 재래시장의 낡은 지붕들이 보였지요. 우리 엄마가 평생 지킨 저 골목부터 지켜주세요. 태석 회장은 그제야 이 아이가 자기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돈이 아니었습니다. 성이 아니었지요. 그저 자기 어머니의 삶을 지켜달라는 것 하나였어요. 제10장 아들이 내민 유일한 조건. 태석 회장은 그날 저녁 시민단체 사무실에서 도윤 씨와 오래도록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상가 건물의 낡은 형광등이 몇 번 깜빡이다가 켜졌지요. 도윤 씨가 서류철 하나를 그의 앞으로 밀었어요. 태성건설 도시개발본부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 사업 자료입니다. 회장님 결재하에 진행되고 있는 그 사업이요. 태석 회장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익숙한 자료였어요. 그가 몇 달 전에 서명한 그 계획이었지요. 그런데 도윤 씨는 그 자료 옆에 또 다른 서류철을 놓았어요. 손때가 묻은 두꺼운 파일이었지요. 이건 그 사업이 진행되면 삼터를 잃는 상인분들 명단입니다. 태석 회장이 그 파일을 열었어요. 안에는 상인들의 사진 하나하나와 그들의 사연이 담긴 짧은 글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분은 39회째 방앗간을 하시는 김씨 할아버지세요. 관절이 안 좋으셔서 다른 데로 옮기시면 몇 달도 못 버티세요. 이분은 18살에 시집와서 여기서 김밥 마시고 자녀 셋을 대학까지 보내신 이씨 아주머니세요. 이분은 도윤 씨의 손가락이 파일 중간에 멈췄어요. 저희 엄마세요. 파일 안에는 정희 씨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국수 그릇을 들고 있는 담담한 얼굴의 사진이었지요. 32년 전에 아무것도 없이 여기 들어와서 저를 키우신 곳이에요. 저한테는 그냥 국수집이 아니에요. 저희 모자가 이 세상에 겨우 매달려 있게 해준 자리예요. 태석 회장은 그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자네가 원하는 건 뭔가? 도윤 씨는 잠시 침묵했지요.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도 상속이라는 이름도 아무것도 안 바랍니다. 태석 회장은 눈을 감았어요. 그저 저 골목을 지켜주세요. 상인분들이 여기서 계속 장사하실 수 있게. 개발을 아예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제안했던 도시재생안이 있어요. 그 안에서 사람이 남는 방식으로 해주세요. 도윤 씨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지요. 그거 하나만 해주시면 저는 회장님을 원망하지 않을게요. 원망은 이미 다 접었지만요. 그저 감사한 마음까지는 못 드리더라도 남처럼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석 회장은 오래도록 침묵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만들어온 회사의 방향을 통째로 뒤집는 요구였지요. 두 아들이 사활을 걸고 밀고 있는 사업이었어요. 후처와 처가까지 얽혀있는 이해관계였지요. 하지만 그의 앞에 앉은 아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겠네. 도윤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이 사업 내가 되돌리지. 회장님, 조건은 자네가 걸었지만 이건 내가 자네한테 갚아야 할 빚이야. 32회치 빚이지. 태석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잠겼어요. 그리고 도윤아. 도윤 씨의 어깨가 그 호칭에 아주 잠깐 굳었지만 이번엔 그를 막지 않았지요. 자네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도 좋아. 앞으로도 부르지 않아도 좋고. 다만
태석 회장은 잠시 말을 삼켰습니다. 어머니 옆에서 자네가 잘 살아주기만 하면 그걸로 되네. 그거면 되네. 도윤 씨는 오래도록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의 시장을 바라보고만 있었지요. 저녁 어스름 속에서 시장의 낡은 간판들이 하나둘 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태석 회장은 그 사무실을 나왔어요. 계단을 내려오는 그의 발걸음이 처음 올라올 때와는 아주 조금 달라져 있었지요. 제11장 이사회에서 소리를 지른 늙은 아버지. 다음 주 월요일 아침 태석 회장은 오랜만에 회사로 돌아왔어요. 30년 넘게 자기 자리였던 회장실 문을 열었지요. 오 비서가 놀란 얼굴로 그를 맞았습니다. 회장님, 다시 돌아오시는 겁니까? 돌아오는 게 아니라 마무리하러 온 걸세. 태석 회장은 임시 이사회를 소집했어요. 준혁과 선혁 그리고 주요 임원들이 급히 회의실로 모여들었지요. 두 아들이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그들의 얼굴이 굳었어요. 아버지가 며칠 만에 다시 회장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준혁이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소문이 잘못 났던 거였네요. 그래,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실 분이 아닌데. 선혁도 옆에서 얼른 거들었지요. 저희도 걱정 많이 했어요, 아버지. 태석 회장은 두 아들을 조용히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두꺼운 서류철 하나를 테이블 위에 툭 올렸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시장 재개발 사업 전면 중단이다. 회의실 안이 술렁였어요. 준혁의 얼굴이 그 자리에서 벌개졌지요. 아버지,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전면 중단이다. 계약 파기 절차 밟고 위약금은 회사가 떠안는다. 그리고 새 안으로 다시 준비하지. 도시재생 방식으로. 아버지, 준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아세요? 저희가 얼마나 오래 준비한 사업인지, 얼마나 많은 곳이랑 얽혀 있는지 아세요? 이걸 이제 와서 뒤집으시면 회사에 얼마나 큰 손해가. 손해라. 태석 회장이 나직이 물었지요. 그래, 손해가 나겠지. 회사가 몇백억은 손해를 볼 거야. 나도 안다. 그런데 왜? 준혁이 소리를 높였어요. 겨우 시장 상인들 몇백 명 때문에 수천억짜리 사업을 접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그 순간이었습니다. 태석 회장의 손이 테이블을 쾅 하고 내리쳤어요. 회의실이 그 소리에 그대로 얼어붙었지요. 30년을 아버지 밑에서 일한 임원들도 이런 아버지 목소리는 처음이었습니다. 입 다물어라. 준혁이 얼어붙었어요. 겨우? 지금 뭐라고 했어? 겨우 시장 상인들이라고? 태석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그렇게 가르쳤구나. 두 아들의 얼굴이 그 자리에서 굳었지요. 태석 회장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자기 가슴을 손으로 한번 짚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된 거 다 내 잘못이다. 준혁이 무슨 말을 하려고 입을 벌렸지만 태석 회장의 목소리가 그를 눌렀어요. 내가 평생 너희에게 사람보다 숫자가 중요하다고 가르쳤어. 사람 마음보다 계약서가 세다고 가르쳤어. 밥상머리에서 그랬고 회사에서 그랬고 심지어 너희 어릴 때 잠자리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어. 태석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지요. 그러니 너희가 지금 이 모양이 된 건 너희 잘못이 아니야. 너희를 이렇게 키운 내 잘못이지. 회의실은 숨소리 하나 나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준혁이는 부사장직에서, 선혁이는 계열사 대표직에서 물러난다. 이건 징벌이 아니야. 아버지가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기회다. 아버지, 경영권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한다. 너희들은 지금 이 회사에서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라. 다른 회사 가도 좋고 여기서 배워도 좋다. 다만 앞으로는 사람 얼굴을 보고 일해라. 준혁의 어깨가 무너지듯 처졌어요. 선혁은 고개를 숙였지요. 태석 회장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재산 뺏는 게 아니다. 너희 몫은 살아있어. 다만 회사는 너희의 놀이터가 아니야.
회사엔 우리 말고도 수만 명의 인생이 얹혀 있어. 그리고 아주 낮게 마지막으로 말했지요.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무 늦게 알았다. 준혁이 그날 처음으로 아주 잠깐 고개를 들어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뭐라고 말하려다가 그저 입술을 깨물고 다시 고개를 숙였지요. 아마 30년쯤 하지 못했던 어떤 말이 그 입술 안에 들어있었을 겁니다. 이사회가 끝나고 텅 빈 회의실의 태석 회장은 혼자 남았어요. 넓은 유리창 너머로 서울 도심이 펼쳐져 있었지요. 그는 그 창가에 서서 오래도록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제12장 아들에게 다시 부탁하다. 이사회 다음 날 태석 회장은 다시 시민단체 사무실을 찾았어요. 도윤 씨는 여전히 책상 앞에 앉아 있었지요. 그러나 이번엔 태석 회장을 보는 눈빛이 어제와 조금 달랐습니다. 이사회 소식 들었어요. 어떻게 알았나? 시장에 소문이 벌써 다 났어요. 상인분들이 어제 저녁부터 가게 문 앞에 나와서 서로 손잡고 우시고 그러시더라고요. 태석 회장은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분들이 우실 일이 아니었는데, 애초부터 그분들 자리였는데, 이제라도 알아주셔서 다행이지요. 도윤 씨의 목소리에는 어제 없던 어떤 것이 얹혀 있었어요. 원망이 조금 옅어진 그런 얹힘이었지요. 태석 회장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도윤 씨, 부탁 하나 해도 되겠나? 말씀하세요. 새로 짤 도시재생안, 자네가 설계해주게. 도윤 씨의 눈이 그 자리에서 살짝 커졌어요. 저는 태성 소속이 아닙니다. 소속이 되어달라는 게 아니야. 외부 전문가로 자네 팀에서 안을 짜주게. 우리 회사는 그걸 받아서 이행하고 그 대가는 정당하게 지불하지. 도윤 씨가 오래도록 침묵했지요. 태석 회장은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그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한참 뒤 도윤 씨가 물었어요. 왜 저한테 이 일을 맡기시려는 거예요? 자네가 잘하니까. 그리고 자네만큼 저 골목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태석 회장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조용히 덧붙였지요. 태성그룹 회장이 부탁하는 게 아니야. 이건 저 골목에서 32년을 산 한 여자의 이름으로 부탁하는 걸세. 도윤 씨의 손끝이 아주 살짝 떨렸어요. 그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지요. 그 창밖 어딘가에 정인의 장터국수에 낡은 간판이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태석 회장이 조용히 웃었어요. 알고 있네. 엄마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거면 충분하지. 도윤 씨는 서류철을 하나 꺼내 태석 회장 앞에 놓았어요. 이 안입니다. 3년 전에 제가 회장님 회사에 있을 때 만들었던 그 안이요. 태석 회장이 그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지요. 몇 년 전 자기가 회의실에서 그렇게 무참하게 뭉갰던 그 안이 지금 이 순간 자기 손 안에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는 그 파일을 두 손으로 소중하게 감쌌어요. 고맙네. 도윤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자기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태석 회장이 사무실 문을 나서기 전에 그가 등 뒤에서 말했지요. 회장님, 응. 오늘 저녁 엄마가 뵙자고 하시는데요. 한번 가게로 오시겠어요? 태석 회장은 문고리를 잡은 손을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등을 돌리지 않은 채로 대답했습니다. 가야지. 문을 나서는 그의 어깨가 오랜만에 조금 가벼워 보였지요. 제13장 앞치마를 두른 회장님. 그날부터 태석 회장은 조금씩 시장에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검은 세단에서 내려 시장 골목 입구에 잠시 서 있는 정도였지요. 그러다가 며칠 뒤부터는 세단 대신 지하철을 타고 왔습니다. 낡은 점퍼에 편한 신발 차림이었지요. 정희 씨는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가 들어오면 국수 한 그릇을 내주고 그가 다 먹고 나면 그릇을 치우는 정도였지요.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시장에 손님이 몰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정희 씨가 혼자 홀과 주방을 오가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태석 회장은 창가 자리에 앉아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뭐 좀 도울까? 정희 씨가 손님상에 국수를 놓고 뒤를 돌아보았어요. 당신이? 뭐려? 설거지라도. 설거지 해보셨어요? 안 해봤지. 정희 씨가 피식 웃었어요. 32년 만에 처음 보는 웃음이었지요. 됐어요. 뒤에 앉아 계세요. 하지만 태석 회장은 그날 결국 앞치마를 얻어 걸치고 말았습니다. 정희 씨는 마지못한 척 그에게 낡은 앞치마 하나를 던져주었지요. 이거 두르시고 파나 좀 썰어요. 파? 네, 파. 어차피 놀 거면 파나 썰라고요. 태석 회장은 도마 앞에 서서 난생 처음 파를 썰기 시작했어요. 첫 파는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파 조각이 삐뚤빼뚤하게 굴러다녔지요. 어떤 건 손톱보다 컸고 어떤 건 실만큼 얇았어요. 정혜 씨가 그걸 힐끔 보더니 그저 웃음을 삼키고는 그 파를 그대로 냄비에 넣었습니다. 시장 손님 하나가 그걸 보고 소리를 질렀지요. 아이고, 정인의 국수집 오늘 파가 왜 이래? 사람이 파를 씹는 건지 파가 사람을 씹는 건지. 태석 회장이 얼굴이 벌개졌어요. 하지만 정희 씨는 태연했지요. 오늘 새로 온 주방 보조가 어수룩해서 그래요. 이해해요. 참. 정인애도 이제 사람을 쓰네. 쓰는 게 아니고 봐주는 거예요. 그날 오후 태석 회장에게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희 씨가 그에게 양파 한 자루를 건네며 말했어요. 이거 닦아요. 태석 회장은 양파 자루를 받아들었지요. 그런데 그가 문득 자루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앞치마 안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회장 시절의 습관이었지요. 그는 진지한 얼굴로 수첩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 양파 어디서 받으세요? 뭐요? 납품처요. 뒤에 있는 도매상이에요. 왜요? 단가가 얼마예요? 한 자루에 얼마? 이거 유통구조를 조금만 개선하면 원가를 15%는 낮출 수 있는데. 그럼 마진이. 그 순간이었어요. 찰싹. 정희 씨의 손바닥이 태석 회장의 등짝을 정확히 내리쳤습니다. 태석 회장은 그 자리에서 하고 소리를 냈지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눈물이나 닦고 양파나 제대로 까요. 마진 타령하지 말고. 아니, 정희 씨. 당신이 지금 여기서 회장이에요? 주방 보조지. 눈물 안 나요? 양파 까다 보면 눈물 나야 되는데 당신은 마진이 나요? 시장 손님들이 그 광경을 보고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태석 회장은 얼굴이 벌개진 채로 양파 자루를 끌어안고 가게 구석에 쭈그리고 앉았지요. 눈에서는 정말로 눈물이 삐죽 나왔어요. 양파 때문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그도 알 수 없었지요. 지나가던 단골 아주머니 하나가 물었습니다. 정인애, 오늘 새로 온 저 양반 어디서 온 사람이래? 몰라요. 그냥 어디서 굴러 들어왔어요. 영 굼뜨네. 저래서 여기서 밥벌이 하겠어? 태석 회장이 그 말에 욱해서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어요. 아니, 내가 누군지 알고. 그리고 다음 순간 정희 씨의 서늘한 눈빛과 마주쳤지요. 태석 회장은 한 박자 만에 다시 쭈그리고 앉아 양파를 열심히 까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시장 아주머니들이 또 한 번 배를 잡고 웃었어요. 그 시간이 지나고 손님이 다 빠진 오후, 태석 회장이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정희 씨에게 물었지요. 내가 여기 계속 나와도 되나? 정희 씨는 그릇을 정리하며 무심히 대답했어요. 오시든가 마시든가. 그래. 대신 오시면 양파나 제대로 까세요. 태석 회장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그가 지어보는 편안한 웃음이었지요. 그날 저녁 그는 낡은 세단이 아니라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지하철 안에는 하루 일과를 마친 사람들이 옹기종기 서 있었지요. 그는 그 사이에 조용히 서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양파 냄새가 배어있는 손이었어요. 손끝에는 아주 작은 상처 하나가 나 있었지요. 그의 평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상처 중 하나였을 겁니다.
제14장 오늘은 김치도 좀 넣어주세요. 몇 주가 흘렀어요. 태석 회장은 이제 시장에서 어색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들이 그를 그저 정인의 세보조 아저씨라고 불렀고 그는 그 호칭이 세상 어떤 명함보다 마음에 들었지요. 시장 재개발 사업은 완전히 방향을 바꿔서 도윤 씨가 설계한 도시재생안대로 진행되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가게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남고 낡은 아케이드는 새로 정비되었지요. 상인들은 개발 이익의 일부를 함께 나누어 갖게 되었습니다. 시장 사람들 얼굴에 웃음이 조금씩 돌아왔어요.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태석 회장은 여느 때처럼 정인의 장터국수 뒷문으로 들어왔어요. 정희 씨는 이미 육수를 우리고 있었지요. 오늘은 좀 일찍 오셨네요. 응, 잠이 잘 안 와서. 정희 씨가 그를 힐끔 보았습니다. 도윤이가 오늘 현장에 나가는 날이에요. 태석 회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 도시락 좀 싸줘야 할 것 같은데. 정희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지요. 태석 회장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내가 싸볼까? 정희 씨의 손이 아주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낡은 도시락통 하나를 그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바로 그 도시락통이었어요. 32회의 세월이 들어있던 그 낡은 양은 도시락통. 지금은 아래 칸이 텅 비어 있었지요. 아니, 텅 빈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것을 담을 준비가 되어 있는 셈이었어요. 이걸로? 어차피 우리 집에 있는 도시락통이 이거밖에 없으니까요. 정희 씨는 무심하게 대답했지요. 태석 회장은 그 도시락통을 두 손으로 소중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툰 손으로 밥을 뭉치기 시작했어요. 손에 참기름을 살짝 발라야 밥이 안 붙는다는 걸 몰라서 첫 번째 주먹밥은 손에 다 붙어버렸지요. 정희 씨가 그걸 보고 조용히 웃었어요. 참기름 좀 발라요, 손에. 아, 그렇게 하는 거야? 당신 밥은 뭉쳐본 적 있어요? 없지. 평생 뭐라고 산 거예요, 그럼. 태석 회장이 겸연쩍게 웃었지요. 두 번째 주먹밥부터는 조금씩 모양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크기는 들쭉날쭉했고 어떤 건 너무 컸고 어떤 건 너무 작았지요. 하지만 그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도시락통 윗칸에 담았어요. 검은 깨를 손끝으로 살살 뿌리는 것도 잊지 않았지요. 주먹밥이 다 담기고 그가 뚜껑을 조심스럽게 닫는 순간 가게 문이 열렸어요. 엄마, 저 왔어요. 도윤 씨였습니다. 정희 씨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대답했지요. 응, 왔어. 도시락 여기 있어. 도윤 씨가 다가와 도시락통을 받아들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도시락통을 잠시 물끄러미 바라보았지요. 32년 동안 자기 어머니가 지켜왔던 그 낡은 양은 통이 이제 자기 손 안에 들려 있었으니까요. 엄마가 싼 거예요? 정희 씨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안 쌌어. 도윤 씨의 손이 잠깐 도시락통 위에서 멎었어요. 그는 도시락통을 다시 한번 조용히 내려다보았지요. 삐뚤빼뚤한 주먹밥 모양이 뚜껑 틈으로 살짝 보였을 겁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도시락통을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몸을 돌려 문을 향해 걸어갔지요. 태석 회장은 도마 앞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뭐라도 한마디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자기 손끝만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도윤 씨가 유리문을 반쯤 열고 문지방 앞에서 잠시 멈췄어요. 밖으로는 시장 새벽 공기가 훅 밀려 들어왔지요. 그가 등을 돌리지 않은 채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태석 회장의 손이 도마 위에서 그대로 멎었어요. 32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가 아버지라고 불릴 자격이 있는 줄도 몰랐던 남자의 이름 앞에 아버지라는 세 글자가 얹힌 것이 도윤 씨는 여전히 등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는 잠시 뒤에 아주 담담하게 한마디를 더 얹었지요. 내일은 김치도 좀 넣어주세요. 그리고 그는 유리문을 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딸그랑 하는 작은 종소리와 함께요. 태석 회장은 도마 앞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그의 굵은 손등 위로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지요. 그리고 또 한 방울, 또 한 방울. 주방에서 정희 씨는 여전히 육수 냄비를 젓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녀의 국자 잡은 손이 아주 잠깐 멎어 있었지요. 그녀 역시 그 목소리를 들었거든요. 정희 씨는 목소리를 낮게 다잡고 평소보다 살짝 낮은 톤으로 말했어요. 올 시간 있으면 파나 더 썰어요. 그래. 태석 회장이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정희 씨는 그 뒤로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다만 그녀가 잠시 뒤 도마 앞으로 다가와 태석 회장이 만들다 도마 위에 붙여놓은 밥풀 몇 알을 손끝으로 조용히 떼어냈지요. 그 손짓이 어떤 말보다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만든 첫 도시락이 그날 새벽 시장 골목을 지나 어딘가로 실려 나갔어요. 에필로그 벽에 걸린 낡은 양은통. 몇 해가 흘렀지요. 재래시장은 크게 달라진 듯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낡은 가게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아케이드는 조금 더 정갈해졌지요. 시장 안쪽에는 도윤 씨가 설계한 작은 문화 공간이 하나 생겼습니다. 상인들과 손님들이 함께 쉴 수 있는 아주 작고 따뜻한 공간이었지요. 정인의 장터국수 간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낡고 색이 바랜 파란 페인트 글씨 그대로요. 가게 암벽 한쪽에는 낡은 양은 도시락통 하나가 조용히 걸려 있었습니다. 색이 바랜 군데군데 찌그러진 그 도시락통이었지요. 어느 날 오후 태서공은 창가 자리에 앉아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있었어요. 준혁의 아들이었지요. 준혁은 태성그룹을 떠나 지금은 작은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원하던 사람을 먼저 보는 사업을 이제야 배우고 있는 중이었지요. 선혁도 지방의 작은 지사에서 새로 시작하고 있었어요. 두 형제는 몇 년 전보다 조금은 사람 얼굴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자가 벽에 걸린 도시락통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할아버지, 저건 왜 저기 걸어놨어? 태석옹이 손자의 머리를 쓸어주며 조용히 웃었지요. 저건 이 집 역사거든. 역사? 그래. 우리 할머니가 걸어놨어. 주방에서 정희 씨가 육수를 젓다가 고개를 살짝 들었어요. 태석옹이 그녀를 향해 물었지요. 정희 씨, 저거 왜 저기 걸어놨어? 정희 씨는 국자로 육수를 한번 젓고는 무심히 대답했습니다. 버리기엔 좀 아깝잖아요. 그것뿐이야? 우리 집 이야기니까요. 태석옹이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손자가 다시 물었지요. 할아버지, 저 안에 뭐 들어있어? 태석옹이 잠시 도시락통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안에는 그가 몰랐던 32년이 한때 담겨 있었지요. 지금은 비어 있지만 그 시간은 저 통 안이 아니라 이 집 사람들 안에 이미 옮겨져 있었어요. 옛날에는 할아버지가 잃어버린 시간이 저 안에 들어 있었단다. 잃어버렸어? 응. 아주 오래. 그럼 다시 찾았어? 태석옹은 잠시 대답을 삼켰어요. 주방에서 도윤 씨가 정혜 씨를 도와 그릇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을 그가 조용히 바라보았지요. 도윤 씨는 이제 40에 가까웠어요.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었지요. 그의 아내와 아이도 종종 이 가게에 왔어요. 태석옹이 손자에게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 잃어버린 시간은 다시는 못 찾는 거야. 그럼 슬퍼? 조금은 슬프지. 태석옹이 손자의 손을 자기 손 위에 얹었어요. 굵은 손등 위에 아주 작은 손이 얹혔지요. 그 손 위로 오래된 상처들이 몇 개 얹혀 있었어요. 양팔을 까다 벤 자국들이었지요. 정희 씨의 손등처럼 그의 손등에도 이제 세월의 흔적이 남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있잖아. 응? 할아버지가 옛날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 아이가 있어도 달라지는 건 없다. 그랬거든. 그런데 이제 보니까 아이가 있으니까 모든 게 달라지더구나. 같은 사람의 입에서 32회의 시간을 사이에 두고 정반대의 의미로
다시 태어난 한마디였지요. 손자는 그 말의 뜻을 다 알아듣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저 할아버지가 왠지 따뜻하게 웃고 있다는 것만 느꼈겠지요. 주방에서 도윤 씨가 그를 불렀어요. 아버지, 손님 오셨어요. 그래, 간다. 태석옹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손자를 의자에 앉히고 앞치마를 다시 매만졌지요. 앞치마 가슴께에는 삐뚤빼뚤한 매직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주방 보조 강태석. 몇 해 전 시장 아주머니 하나가 장난삼아 써준 것이었지요. 태석옹은 그 글씨를 그 어떤 회장 명함보다 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가 홀로 나가기 전 벽에 걸린 낡은 양은 도시락통을 한번 조용히 바라보았어요. 32해 전 새벽 정희 씨가 그의 손에 처음 얹어준 그 도시락통이었지요. 그때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고 지금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두 번 다 같은 도시락통 하나가 그의 곁에 있었지요. 그는 조용히 웃으며 홀로 걸어 나갔어요. 어서 오세요. 국수 몇 그릇이신가요? 주방에서는 뽀얀 김이 오르고 있었어요. 도마 위에서는 팔을 써는 경쾌한 소리가 났지요. 정희 씨의 담담한 목소리와 도윤 씨의 낮은 웃음소리가 그 사이로 오갔습니다. 한때 1,000억 원을 가진 것이 자기 성공이라고 믿었던 남자. 그는 60 넘어서야 겨우 알아차렸지요. 자기가 평생 모아야 했던 것은 돈이 아니라 세월이 지나도 자기를 다시 불러줄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낡은 양은통 하나가 그에게 남은 시간을 다시 살아갈 이유가 되어주었다는 것을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애쓰셨어요.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 어디선가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의 마음에도 작은 온기 한 자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오래도록 연락 못 드렸던 그 얼굴 한번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그리고 어쩌면 내일 아침 한번 안부 전화 걸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잃어버린 시간은 다시 못 찾더라도 오늘부터 남은 시간은 잘 살 수 있으니까요. 편안한 밤 되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